궤도신사 아르센 르팽. 오늘은 궤도신사 아르센 르팽 마지막 에피소드 헐록 숑즈 한 발 늦다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은요, 영국에서 온 탐정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리스 블랑이 코난 도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셜록 홈즈 캐릭터를 이야기에 등장시키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나중에 코난 도일에게 캐릭터 사용을 허락받으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블랑은 셜록 홈즈에서 헐록 숑즈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또 여담에 따르면 당시 나빴던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 감정까지 합쳐져서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궤도신사 아르센 르팽 시리즈에 실린 헐록 숑즈 한 발 늦다는 아르센 르팽 대 헐록 숑즈 시리즈보다는 다소 양호한 편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홈즈와 르팽의 끝발날리는 대결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헐록 숑즈 한 발 늦다. 거참 이상하군요, 벨몽. 당신은 아르센 르팽과 꼭 닮았어요. 르팽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사진으로 봤죠. 사진 속 인물은 모두 다른 사람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그 느낌이 당신의 인상과 꼭 닮았죠. 호레이스 벨몽은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두반 씨. 하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당신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말 놀랍네요. 내 사촌 데스테반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이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그리는 유명한 예술가가 아니었다면 DFA는 당신의 존재를 경찰에게 신고했을 거예요. 이 농담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티베르 메닐의 큰 식당에는 벨몽 외에도 그곳의 교구 주임사제 젤리스 신부와 인근 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 10명이 은행가 조르주 드방과 그의 모친의 초대를 받아 와 있었다. 그때 장교 중 한 명이 말했다. 아르센 르팽이 파리발 르아르브 특급 열차에서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 이 해안에서 그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드반이 말했다. 벌써 석 달 전 일이고 나는 카지노에서 이 벨몽이라는 친구를 알게 됐죠. 그 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주었는데 아마도 좀 더 진지한 방문을 위한 탐색전이 아니었을까요? 밤 손님으로 말입니다. 그 말에 모두들 또 한 번 폭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손님들은 오래전 근위병 대기실로 쓰던 넓고 천장이 높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방은 기욤탑 아래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르주 드반은 티베르 메닐 가문의 가족들이 수세기 동안 모아온 보물을 그곳에 모아두고 있었다. 벽에는 화려한 융단 테라피가 걸려 있었고 창틀은 나무로 테를 두르고 있어 웅장해 보였으며 문과 왼쪽 창문 사이에는 르네상스 양식의 거대한 책장이 있었고 전면에는 황금으로 쓴 티베르 메닐이라는 가문의 이름이, 그 아래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손님들이 시가에 불을 붙이자 드반이 대화를 이어갔다. 벨몽, 서둘러야 해요. 사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니까. 왜 오늘이죠? 화가는 농담으로 받아 넘기려는 듯 말했다. 드반이 대답을 하려 하자 그의 어머니가 눈짓을 보내며 만류했지만 드반은 저녁 식사 때 오른 흥과 손님들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에 입을 다물지 않았다. 이제 말해도 되겠죠? 드반이 중얼거렸다. 손님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드반은 마치 중대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들뜬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일 오후 4시에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탐정이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미스터리 해결사, 뛰어난 소설가가 만들어낸 것 같은 놀라운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가 우리 집에 오십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셜록 홈즈가 정말 오나요? 무슨 심각한 사건이라도 일어났어요? 아르센 리팽이 이 동네에 나타났습니까? 아르센 리팽과 그 일당은 멀리 있지 않아요. 카온 남작 사건 외에도 몽티지, 그리쉐, 크라스빌의 절도 사건이 그의 소행이 아니라면 누구의 짓이겠어요? 그러니 저라고 안심할 수는 없죠. 그가 카온 남작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예고했나요? 아니요. 그는 같은 수법을 2번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뭔가요? 보여드리죠. 드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선반 한쪽에 놓여있던 거대한 2권의 책 사이에 있는 작은 빈 공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는 16세기에 쓰인 티베르 메늘가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롤로 공작이 이 요새 자리에 이 성을 지으면서부터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여기에는 3개의 판화가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는 전체 영지를 담은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의 평면도이며 3번째, 특히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데 지하 통로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출구 하나는 성벽 바깥쪽으로 나 있고 나머지 출구는 바로 이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지난달에 없어졌어요. 이런 불길한 징조군요. 벨몽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셜록 홈즈까지 부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물론이죠.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책이 사라진 것 외에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리 국립도서관에 이 책의 사본이 한 권 더 있는데 2 책은 지하 통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각 그림과 주석은 인쇄된 것이 아니라 펜으로 쓰여져 있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지워진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2 책을 비교해야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 책이 사라진 다음 날 어떤 열람자가 국립도서관에서 그 책을 가져가서는 소식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놀라움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상황이 심각하군요. 누군가 말했다. 경찰이 이 문제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아르센 리팽의 사건이라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셜록 홈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고 그는 리팽과 대결해보고 싶다며 기꺼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르센 리팽에게는 영광이로군요. 벨몽이 말했다. 하지만 국민 도둑이라고 불리는 그가 티베르 메닐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셜록 홈즈의 여행은 헛걸음이 되겠네요. 리팽이 아니어도 그의 흥미를 끌만한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지하 통로를 찾아내는 것이죠. 좀 전에 통로의 한쪽 끝은 성벽 밖에 있고 다른 쪽은 바로 이 방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이 방 어디에 있나요? 지도의 통로를 나타내는 선은 TG라는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작은 원 쪽으로 이어져 있죠. 물론 그 글자는 기욤 탑의 약자일 겁니다. 하지만 탑은 둥글고 통로가 어느 지점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드반이 2번째 시가에 불을 붙이고 베네딕트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해댔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은근히 기뻤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비밀은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아무도 알 수 없죠. 이 성의 전 영주들은 임종의 순간에
아들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었다고 전해지는데 마지막 영주였던 조프루아는 공화력 2년 데미미도르 7일 그의 나이 19세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으니까요. 그럼 한 세기가 넘은 일인데 그 후에는 누군가 비밀을 찾지 않았을까요? 예,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민회의 의원이었던 르리부르의 조카 손자에게 이 성을 구입하면서 찾아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탑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다리로만 성곽과 연결되어 있어 통로는 오래된 해자 아래 있을 겁니다.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 도면엔 4개의 층계를 연달아 총 48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으니 그 깊이는 10m 이상이 될 거예요. 게다가 표시된 척도로 볼 때 거리는 200m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 이 방과 벽에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저 벽을 부숴버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요? 아무것도요. 트반 씨, 2개의 인용문을 주목해보는 건 어떤가요? 젤리스 신부가 말했다. 이런. 트반이 외쳤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고문서를 잘 아시죠? 게다가 티베르 맨일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탐구하는 것을 즐기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인용문은 그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뭐죠? 듣고 싶나요? 물론이죠. 사실 오래전 프랑스 2명의 국왕이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프랑스 2명의 왕이라 그게 누굽니까? 헨리 4세와 루이 16세입니다. 신부가 말했다. 굉장하군요. 그런데 신부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야 간단하죠. 아르크 전투 전날 헨리 4세는 이 성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에 노르망디에서 가장 예쁜 여성인 루이스 드 탕가빌이 에르가르드 공작의 주선으로 지하 통로를 통해 이 성으로 들어와 왕에게 보내졌다고 해요. 그때 공작이 왕에게 지하 통로의 비밀을 털어놨고 앙리 4세는 후에 슐리 제상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죠. 그는 자신의 저서 왕실 재정록에 이 일화를 적었는데 주석도 없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도끼가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고 공기가 떨리면서 날개짓을 하면 신에게 인도할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벨몽이 웃으며 말했다. 문장이 애매모호하네요. 그래요. 하지만 신부님은 쉘리 제상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이상한 문장 안에 미스터리의 열쇠를 숨겨놨다고 생각하시죠? 그럴듯하네요. 벨몽이 말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끼가 허공을 돌고 신에게 인도한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야 알 수 없죠. 게다가 루이 16세가 한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 통로를 열었다는 겁니까? 벨몽이 말했다. 모르겠어요. 다만 1784년 어느 날 밤 루이 16세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과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견된 유명한 철제 서랍장 안에서 왕의 친필로 쓴 테베르 맨일 2-6-12라고 쓰인 쪽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벨몽이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비밀이 슬슬 풀리네요. 2 곱하기 6은 10이죠. 마음껏 웃으세요.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 2 문장의 해답이 담겨 있다고 확신하며 언젠가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헐록 숑즈가 바로 그 사람이죠. 드반이 말했다. 릭팽이 선수 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벨몽?
벨몽이 일어나 드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당신의 책과 국립도서관의 책에는 매우 중요한 세부 정보가 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신이 정보를 제공해 준 것 같군요. 그래서요. 도끼가 돌고 날개짓을 하면 신에게 인도하고 2 곱하기 6이 12란 것도 알았으니 이제 바로 성 밖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지금요? 드반이 웃으며 말했다. 1초도 지체할 수 없죠. 오늘 밤 헐록 홈즈가 도착하기 전에 이 성을 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벨몽이 말했다. 이런, 정말 시간이 없군요. 그건 그렇고 발에다 드릴까요? DF까지요? 예, 자전기차로 도착하는 앙드롤 부부와 그들의 지인을 모셔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드반은 장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일 점심에 다시 모입시다. 내일 11시에는 당신들의 연대가 이 성을 포위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해요. 그럼 여러분을 믿습니다. 초대를 수락한 모두가 헤어졌으며 드반과 벨몽은 차를 타고 DF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었고 드반은 화가를 카지노 앞에 내려주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30분 후 자동차는 성 입구에 도착했으며 새벽 1시 간단한 야참을 먹은 후 각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차례로 불이 꺼지고 성은 밤의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구름 틈새로 달이 나타나 밝은 하얀 빛이 응접실을 가득 채웠는데 잠시뿐이었다. 달은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어둠과 정적이 지배했다. 시계의 단조로운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계는 2번 울렸고 그 후에도 끝없이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여 새벽 3시가 되었다. 갑작스럽게 열차가 지나갈 때 신호판이 여닫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화살처럼 방 구석구석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빛은 책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 가운데서 흘러나왔다. 그 빛은 반대편 벽면에 원을 그리며 잠시 멈추더니 이윽고 모든 어둠을 살피는 것처럼 사방으로 번쩍거렸다. 그런 다음 사라지는가 싶더니 책장 전체가 회전하면서 둥근 천장처럼 커다란 구멍이 드러나고 다시 불빛이 튀어나왔다. 한 남자가 전기 랜턴을 들고 걸어 나왔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남자가 그의 뒤를 따랐다. 첫 번째 남자가 방을 살피더니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전부 불러. 그러자 건장한 남자 8명이 방으로 들어와 곧바로 가구를 나르기 시작했다. 아르센 리팽은 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예술적 가치 여부에 따라 남겨둘 것과 옮길 것을 명령했다. 이건 가지고 가.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건장한 남자들은 물건을 들고 구멍 입구로 가지고 가 땅 밑으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해서 그 방에서 사라진 가구는 안락의자 6개, 루이 15세풍의 의자 6개, 오브송 테라피스, 촛대, 프라고나르와 나티에의 그림 몇 점, 우동의 흉상 1점, 그리고 몇 개의 조각상이었다. 가끔 류팽은 아름다운 가구나 훌륭한 그림 앞에서는 한숨을 쉬곤 했다. 이건 너무 무겁군. 정말 아깝이. 그렇게 40분 만에 방은 말끔히 치워졌다. 게다가 두툼한 담요로 물건들을 포장하고 옮긴 듯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류팽은 마지막 구멍 입구를 빠져나가는 남자에게 말했다.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어. 트럭에 짐을 다 싣는 대로 로크포르 창고로 바로 직행하라고. 대장은요? 오토바이 한 대만 남겨둬. 남자가 사라지자 류팽은 책장의 기둥 부분을 다시 제자리에 밀어넣고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지우고 커튼을 들어올려 탑과 성 사이의 유일한 연결수단인
갤러리로 들어갔다. 이 갤러리 중앙에는 리팽의 관심을 끌었던 유리 진열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시계며 담배 상자, 반지, 허리에 착용하는 장식품, 정밀한 세공으로 만들어진 작은 소품 등 귀중한 소장품이 들어있었다. 그는 작은 핀셋을 이용해 자물쇠를 열고 정교한 예술작품을 만지작거리며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느꼈다. 리팽은 이런 물건들을 넣어가기 위해 큰 청가방을 둘러매고 있었고 그는 가방을 가득 채웠다. 그런 다음 코트와 양복조끼, 바지 주머니까지 가득가득 채웠다. 그리고 요즘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인 작은 진주 가방 한 무더기에 손을 내밀었을 때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리팽은 문득 어떤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이 갤러리 끝에는 비어있는 방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날 밤 드반이 데려온 부부와 지인이 그 방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리팽이 즉시 랜턴에 불을 끄고 재빨리 벽 기둥으로 몸을 숨기자 커튼에 가려져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리팽은 제발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누군가가 갤러리 방 안까지 들어오더니 비명을 질렀다. 진열장이 열려있고 그 안이 텅 빈 것을 본 것이리라. 리팽은 향수 냄새로 누군가가 여자임을 알아차렸고 그녀가 자신이 숨어있는 창문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치마가 창문 커튼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그녀 역시 자신의 바로 뒤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다. 리팽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을 거야. 도망치겠지?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가 들고 있던 촛불의 떨림이 멈췄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커튼을 열어젖혔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 리팽은 기겁한 채 중얼거렸다. 당신은... 그녀는 넬리 양이었다. 넬리. 대서양 횡단 선박 승객이었던 항해 내내 리팽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주인공이자 그가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보석과 지폐가 담긴 사진기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물속에 떨어뜨렸던 넬리. 긴 수감 생활 동안 리팽은 그녀의 매력적인 존재를 떠올리며 가슴 떨려 했었다. 그 밤, 그 시간에 그 성에서 마주치리라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기에 그들은 움직이지도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최면에 걸린 듯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넬리 양은 너무 놀란 나머지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리팽은 여전히 그녀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리팽은 어깨에 둘러맨 가방에는 온갖 장신구가 가득하고 코트와 바지 주머니에도 약탈품이 가득한 자신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감이 오는 것 같았다. 리팽은 혼란스러웠으며 현행범으로 딱 걸린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남의 물건을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는 도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사람들이 자는 동안 물건을 훔치는 도둑일 뿐이었다. 그때 시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계 하나가 떨어졌다. 이어서 다른 물건들이 하나씩 그의 소나기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다 어떤 결심을 했는지 리팽은 물건들을 안락 의자에 내려놓고 주머니에 넣었던 물건들을 비우고 메고 있던 가방도 내려놓았다. 그는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갔지만 그녀는 몸을 떨며 재빨리 일어나 응접실로 달아났다. 리팽은 그녀를 쫓아갔고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텅 빈 응접실을 응시하고 있었다.
리팽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가구와 물건들을 다시 가져올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약속해요. 내일 3시까지. 세상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예요. 그 후 긴 침묵이 이어졌고 리팽은 감히 침묵을 깰 수 없었다. 이 여인이 어떤 감정일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고 그대로 조용히 그녀 곁에서 멀어지며 생각했다. 날 두려워하지 말고 어서 방으로 돌아가요. 그 순간 그녀가 더듬으며 말했다. 들어봐요. 발자국 소리. 누가 오고 있어요. 리팽이 놀랍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위험이 다가오기라도 하는 듯 사색이 되어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리팽이 말했다. 가세요. 어서 도망치라고요. 도망치라고요? 왜요? 왜냐면 달아나야 하니까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녀는 재빨리 갤러리로 통하는 문으로 달려가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마 밖에서 난 소리였던 것 같다. 그녀는 잠시 기다리다가 안심한 듯 돌아왔다. 하지만 아르센 리팽은 사라진 후였다. 성이 털린 것을 알게 된 드반은 생각했다. 이건 벨몽의 짓이야. 그리고 벨몽은 아르센 리팽에 틀림없어. 이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고 이보다 더 그럴듯한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벨몽은 유명한 화가이자 사촌 에스테반의 클럽 동료가 아니던가. 그래서 헌병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드반은 그 엉뚱한 얘기를 꺼낼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헌병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드반은 그 엉뚱한 얘기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성은 발칵 뒤집혔다. 헌병대 지역경찰, DF에서 온 경찰서장, 그리고 마을 주민들 모두 복도를 돌며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었으니까. 초동수사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문도 창문도 열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물품은 비밀 통로를 통해 옮겨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바닥에는 발자국 흔적도 없었고 벽에도 이렇다 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아르센 리팽의 기발한 행적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16세기에 출간된 연대기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고 그 옆에는 국립도서관에서 도난당한 책도 나란히 놓여 있었다. 11시에 군 장교들이 도착했다. 드반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비록 상당한 예술품과 보석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드반의 부부 손님과 넬리 양이 소개되었는데 딱 한 명 빠진 사람이 있었으니 벨몽이었다. 그는 왜 오지 않는 것일까? 드반은 벨몽이 나타나지 않자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확히 정오가 되자 벨몽이 들어왔다. 시간 맞춰 오는군요. 드반이 말했다. 왜, 제가 늦었습니까? 벨몽이 대답했다. 아니, 좀 더 늦게 왔어도 됐을 거란 말이죠. 어젯밤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였으니 말입니다. 어젯밤 소식은 들으셨죠? 무슨 소식이요? 당신이 내 성을 털었잖아요. 이런, 이보시오. 자, 우선 언더다운 양을 소개해드리고 식당으로 가시죠. 여기는 마드모아젤, 그리고 여기 이 신사분은 소개를 하려다가 넬리 양이 불편해하자 드반이 멈칫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아, 아르센 리팽에 체포되기 전
그 증기선에서 그를 만났다고 했었죠. 그와 너무 많이 닮아서 우리 넬리 양이 놀란 모양입니다. 벨몽은 미소 지으며 그녀 앞에 서서 몸을 숙였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그가 안내한 식탁 의자로 걸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사 내내 대화 주제는 류팽이 가져간 돈 한 푼과 비밀 통로, 헐록 숑지에 관한 것이었다. 다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대화가 다른 주제로 흘러가자 벨몽도 대화에 참여했다. 그 후 그는 유쾌했다가도 진지해지고 수다스럽다가도 사색에 잠겼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딴 생각을 하느라 그의 얘기는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커피는 성곽 전면에 프랑스식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로 날라졌다. 연대 밴드가 잔디밭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군인과 농부들이 정원을 돌아다녔다. 넬리 양은 류팽이 약속한 내일 오후 3시까지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이 말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3시라. 성의 오른쪽에 달린 커다란 시계바늘이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넬리 양은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그리고 흔들 의자에 앉아 여유 있는 몸을 흔들거리고 있는 벨몽도 지켜보았다. 10분 전 3시, 5분 전 3시. 넬리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류팽이 약속한 시간에 성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경찰관들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그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류팽은 그녀에게 엄숙하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 남자의 힘과 확신에 끌린 넬리 양은 내심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말한 대로 될 거야. 그러자 이 일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처럼 여겨졌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3시. 첫 번째 종소리가 울리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종이 울렸다. 벨몽은 회중시계를 꺼내 흘낏 쳐다본 후 주머니에 다시 시계를 넣었다. 몇 초가 흐른 후 정원에 있던 군중들이 말이 끄는 집마차가 들어오는 길을 내주기 위해 흩어졌다. 그 마차는 식량과 텐트 및 기타 필요한 군용 물품을 운반하는 군용 마차였다. 마차가 멈춰서더니 하사관이 내려와 드반을 찾았다. 드반이 계단을 내려와 마차 안 덮개를 확인해 보니 자신의 도난당한 가구와 예술품이 들어있었다. 드반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하사관은 장교에게 받은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그 명령에 따르면 제4대대의 제2중대는 아크르숲 알루 교차로에 보관된 가구와 물건들을 3시 정각 티베르메늘 성의 주인인 조르주 드반에게 전달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으며 보벨 대령의 서명이 쓰여 있었다. 알루 교차로에 가보니 잔디밭에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장교 중 한 사람이 서명을 조사해 보았다. 거의 확실해 보였지만 위조된 서명이었다. 군악대는 연주를 멈추고 도난당한 물건을 성의 제자리로 옮겨 놓았다. 이 소동에 넬리는 테라스 끝에 홀로 남아 혼란스러워하며 불안해했다. 그 순간 멀리서 벨몽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를 피하려고 했지만 테라스를 둘러싸고 있는 난간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다. 대나무 잎사귀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을 비추었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르센 류팽이 그녀 가까이 와 있었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이나 최소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냉담한 태도에 류팽은 초조함을 느꼈고
넬리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자신과 그녀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리감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리팽은 그녀에게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위대한지 말해주고 싶었지만 이런 설명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는 밀려오는 추억에 잠기며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얼마나 오래전 일이었는지 프로방스호의 가판에서 보낸 시간들이 기억나네요. 그때 당신은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죠. 지금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하얀 장미를요. 저는 그 장미를 내게 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신은 못 들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잊고 가셨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리팽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 행복했던 시간만 기억하고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주세요. 어젯밤 보았던 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베르나를 당들해지었던 그때를 기억해 주세요. 한순간만이라도 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날 베르나르로 봐줄 수는 없나요? 그녀는 그의 부탁대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에 손을 가져다 댔다. 손등에서 보면 반지 테두리만 보였지만 손바닥 안에 감춰진 반지의 거미발 안에는 화려하게 세팅된 루비가 박혀 있었다. 리팽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것은 조르주 드반의 반지였던 것이다. 리팽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죠. 아르센 리팽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아르센 리팽일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추억이란 게 존재할 리 없죠. 제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당신에겐 모욕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용서하세요. 리팽은 모자를 벗어든 채 난간 쪽으로 비켜섰고 넬리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 그는 넬리를 붙잡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래전 뉴욕의 항구 다리를 건널 때 그랬던 것처럼 그는 눈으로나마 그녀를 따라가는 것에 만족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집 안으로 사라졌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고 리팽은 모래 위에 찍힌 그녀의 작은 발자국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몸을 떨었다. 넬리가 기대 서 있던 대나무 의자 위에 장미꽃이, 결코 달라고 할 수 없었던 장미가 놓여 있었다. 설마 지난번처럼 잊은 건 아니겠지? 꽃잎 몇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이제 가자.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은 없어. 홀록 홈즈가 도착하면 일이 복잡해질 거야. 정원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정문엔 헌병 몇 명이 지키고 서 있었다. 리팽은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 담을 뛰어넘어 기차역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려고 들판에 들어섰다. 10분쯤 걷다 보니 길이 점점 좁아지고 가파른 둑 사이를 지나가는 지점에 도착을 했고 건너편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그는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이국적인 느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같았다. 손에는 무거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어깨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낯선 남자가 영국 억양이 섞인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다. 실례하지만 이쪽이 성으로 가는 길인가요? 예, 직진하다가 벽에 나오면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어젯밤 제 친구 드반이 당신이 온다고 얼마나 들떠있던지. 헤런, 그렇다면 낭패로군요. 제가 가장 먼저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만큼 헐록쇼엄즈의 열렬한 팬도 없을 테니까요. 리팽의 목소리는 살짝 빈정거리는 듯 했는데 그는 곧 후회했다. 왜냐면 헐록쇼엄즈가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그의 눈빛이 어떤 카메라보다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를 꿰뚫고 있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이런, 헐록쇼엄즈에게 찍혔으니 웬만한 분장은 통하지 않겠지? 그런데 날 알아봤을까? 그 순간 말발굽 소리와 함께 편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헌병대가 좁은 길을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말을 피하기 위해 뚝 뒤로 몸을 피했고 헌병대는 그들을 지나쳤다. 꽤 긴 대열이 지나갔다고 리팽은 생각했다. 나를 알아봤을까? 여기에 모든 게 걸렸어. 만약 알아봤다면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심각한 상황이군. 마지막 헌병 대열이 지나가자 헐록쇼엄즈는 아무 말 없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와 아르센 리팽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누군가 그들을 봤다면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두 개의 동등한 힘이 서로를 경계하면서 서로 맞서도록 정해진 운명 앞에 서 있다니. 영국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리팽이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리팽은 기차역으로 향했고 헐록쇼엄즈는 성으로 향했다. 지역 경찰관이 몇 시간 동안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포기하고 떠났고 그 자리에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이 헐록쇼엄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헐록쇼엄즈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평범한 그의 외모 때문에 조금 실망했다. 유명한 그의 명성답게 신비스럽고 영웅스러울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드반은 반갑게 소리쳤다. 오, 선생, 오셨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런, 선생을 모셔오기 위해 자동차를 보냈는데요. 공식적인 환영이라도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음악에 불꽃놀이까지요? 이건 내가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숑즈가 건조하게 말하자 드반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도 제가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일이 쉽게 풀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입니까?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제가 방문한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면 어젯밤 절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언제 일어났을까요? 내일이나 다른 날이었겠죠. 그렇다면 리팽은 함정에 빠졌을 겁니다. 그럼 내 가구는요? 가져가지 못했겠죠. 하지만 제 가구는 여기 있잖아요. 3시에 돌아왔습니다. 리팽이... 군용마차 2대로 가져왔어요. 헐록쇼엄즈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가방을 고쳐매자 드반이 물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돌아가야죠. 왜요? 물건도 돌려받았고 아르센 리팽이 없으니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군요. 아니요,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가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왜 몇 시간 후에 물건을 돌려줬는지 알 수 없으니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른다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헐록 숑즈는 흥미로운 듯 두 손을 비볐다. 좋습니다. 일단 살펴보죠. 가능하면 둘이서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고 한 말이 분명했다. 드반은 바로 알아듣고 숑즈를 거실로 안내했다. 숑즈는 건조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미리 준비라도 해온 듯 전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손님과 가족 구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리고는 두 건의 연대기를 검토하고 지하 통로 도면을 살펴보았다. 젤리스 신부가 언급한 인용 문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인용문을 언급한 게 어제가 처음이었습니까? 예. 그 전에 벨몬과 얘기한 적은 없고요. 없죠. 그럼 자동차를 대기시키십시오. 1시간 안에 떠나야 하니까. 1시간이요? 류팽도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제가 문제를... 그래요. 류팽과 벨몽은 같은 사람입니다. 아, 이런... 그럴 줄 알았지. 그 녀석이... 그러니 당신은 어젯밤 10시에 류팽이 몇 주 동안 찾고 있던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밤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하들을 모아 성을 턴 거죠. 숑즈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방 끝에서 끝까지 걷더니 자리에 앉아 긴 다리를 꼬고 눈을 감았다. 드반은 당황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그는 생각하는 것일까? 잠든 것일까? 아니면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드반은 몇 가지 지시를 내리기 위해 방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탐정이 무릎을 꿇고 갤러리 계단 밑에 카펫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드반이 물었다. 저기, 전농에 떨어진 자리를 보십시오. 아, 그러네요. 얼마 안 된 촌농 같은데요? 그리고 계단 위쪽과 리팽이 가져갔던 진열장 근처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아무것도요. 리팽의 물건을 되돌려 놓은 정황뿐이죠.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하 통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찾아내야 하죠. 그럼 아직... 이미 찾았습니다. 성 근처 200~300m 떨어진 곳에 성당이 있습니까? 예. 롤로 공작의 무덤이 있는 폐허가 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그 성당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십시오. 운전기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곧 연락이 올 겁니다. 그나저나 성당이 비밀 통로로 연결된다는 단서라도 사다리와 랜턴을 가져다 주시죠. 탐정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아, 그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이후로 탐정의 엄격한 명령이 떨어졌다. 사다리는 책장 왼쪽. 아, 그러니까 티베르 메닐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왼편 말입니다. 드반은 지시에 따라 사다리를 놓았고 영국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왼쪽으로 더. 아니, 이번엔 오른쪽. 자, 이제 올라가십시오. 모든 글자가 양각으로 조각이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엣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십시오. 이런,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드반이 소리쳤다. 이번엔 글자 B를 볼트처럼 앞뒤로 움직이십시오. 숑즈가 시키는 대로 드반이 움직이자 놀랍게도 딸깍 소리가 났다. 알자에 손이 닿습니까? 그럼 몇 번 움직여 보십시오. 드반이 알자를 움직이자 놀랍게도 글자가 안으로 쏙 들어갔다. 좋아요. 이번엔 사다리를 맨 끝으로 옮겨서 L자를 움직여보죠. 내 생각에 맞다면 창문처럼 열릴 겁니다. 드반이 L자를 돌리자 L자가 열렸다. 그러자 드반이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티베르 메닐이라는 글자의 맨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가 빙그르르 돌아가면서 지하의 입구가 열렸던 것이다. 이런, 다친 데는 없습니까? 숑즈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드반이 일어서며 말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 글자들이 비밀 통로와... 그런가요? 슐러 대상이 쓴 문장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도끼가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고 공기가 떨리면서 날개짓을 하면 신에게 인도할 것이다. 애치, 도끼가 돌면 R, 허공에서 L, 날개짓을 하면 열린다. 이런 방법으로 앙리 4세가 야심한 시각에 탕가리빌량을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루이 16세는요? 드반이 물었다. 루이 16세는 영리한 자물쇠 기술자였죠. 그가 자물쇠에 관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티베르 메닐의 가문도 아마 왕의 그런 취향을 알고 이 놀라운 장치를 보여주고 호의를 얻으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은 이를 기억하려고 2-6-12를 적어놓은 거죠. 즉, 2번째, 6번째, 12번째 글자 말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리팽은 어떻게 방에서 나갔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그는 밖에서 들어온 게 분명하니까요. 헐록 숑즈는 랜턴에 불을 켜고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 여기를 보십시오. 시계의 작동 원리처럼 모든 태엽이 드러나 있고 글자가 전부 뒤집혀 있죠. 그러니 리팽은 이쪽에서 글자들을 움직이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요. 저기 기름 얼룩을 보십시오. 리팽은 바퀴에 기름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입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날 따라와요. 저 어두운 통로로요? 무섭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길을 찾을 수 있나요? 눈 감고도 가능합니다. 처음엔 12계단을 내려간 다음 12계단을 더 내려갔고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각각 12계단씩 2번 더 내려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벽돌벽으로 쭉 이어진 통로를 따라 걸어갔는데 그곳은 곳곳에서 물이 떨어졌고 바닥도 매우 축축했다. 우린 연못 아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반이 다소 긴장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그들은 12계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에 도착했고 이어서 각각 12계단으로 이루어진 3개의 계단을 올라간 후 바위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왔지만 길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이런 낭패로군. 아무것도 없는 벽일 뿐이야. 이만 돌아가죠. 만족할 만큼 충분히 알아냈습니다. 드반이 말했다. 영국인이 무심코 눈을 들어 한숨을 내쉬던 그 순간 입구와 같은 장치가 눈에 띄었다. 새 글자를 조작해보니 바위 덩어리가 움직였다. 알고 보니 그 바위는 롤로 공작의 묘석이었고 그곳에도 티베르 메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와 보니 숑즈 말대로 작은 성당 안이었다. 신에게 인도할 것이다. 숑즈가 인용구의 마지막 문장을 읊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성당으로 들어간다는 거였군요. 놀랍습니다. 드반은 영국인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말했다. 어떻게 그 간단한 문장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국립도서관에 있던 책을 보면 왼쪽에는 원으로 오른쪽은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성당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죠. 불쌍한 드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런, 어떻게 그리도 유치하고 단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니. 아무도 몇 가지 필요한 단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두 책과 인용문 말입니다. 나와 리팽을 빼면 말이죠. 하지만 첼리스 신부님과 저는 모두 알고 있었던 거려. 숑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반 씨, 누구나 수수께끼를 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풀기 위해 노력했던 걸 이란 당신은 10분 만에 해결하셨군요. 뭐 그게 제 일이다 보니. 성당에서 나온 두 사람은 자동차를 발견했다. 아, 자동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군요. 예, 제 차입니다. 드반이 말했다. 당신 차라고요? 운전기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어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들은 차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드반이 운전사에게 물었다. 에루아루, 누가 여기로 오라고 했나? 벨모께서 시키셨어요. 벨몽이? 그를 만났나? 기차역 근처에서 만났는데 성당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성당으로 가라고 했다고? 예, 주인님과 친구분을 모셔오라고. 드반과 숑즈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는 숑즈 선생에게 수수께끼는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군요. 이런 식으로 존경을 표하다니 재치 있는 친구로군요. 홀록 숑즈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리한 사람이군요. 그를 보자마자 알았죠. 그를 보셨어요? 조금 전 역에서 오는 길에 그를 만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벨몽이 아르센 리팽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땐 내가 유리했거든요. 헌병도 지나가고 있었으니. 이런,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왜 그냥 두셨습니까? 아르센 리팽 같은 상대를 두고 기회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시간이 임박했고 더구나 리팽이 자동차까지 보내주었으니 이용하지 않으면 신뢰가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편안한 차 안으로 들어가 등을 기대고 앉았고 기사는 기차역으로 차를 몰았다. 그때 드반의 눈에 작은 소포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소포인데. 이런, 선생 앞으로 온 겁니다. 나한테요? 네, 여기 홀록 숑즈에게 뒷팽이 드립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숑즈가 소포를 열어보니 회중시계가 들어있었다. 이런, 숑즈가 외쳤다. 시계가 왜 여기에? 드반이 물었지만 숑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 선생의 시계로군요. 리팽의 시계를 돌려준 거예요. 좋은 시계입니다. 드반은 눈치도 없이 실컷 웃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이지 영리한 녀석이야. 영국인은 DF까지 가는 동안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지만 언젠간 내가 선생께 내미는 이 손을 그의 어깨에 얹을 날도 올 겁니다. 그리고 아르센 르팽과 홀록 숑즈가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마주치지 않기엔 세상이 너무 좁으니까요.